안녕하세요, 닥터제입니다. 오늘은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 이와 관련된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사의 진찰을 받고 그리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다,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우리 1차 진료에서 경험하게 되는 진료의 패턴인데, 이런 것들이 굳이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냐, 약국에 가야 되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원격 의료나 이런 어떤 취지에 관련돼서는 의료 취약지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관련된 배려 내지는 어떤 의료 접근성의 평등, 이런 거에 관련돼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사실 우리 1차 진료 병원들이 너무 많죠. 너무 포화 상태고 어디라도 눈만 돌리면 의원들이 있고 365 의원들까지 있고, 경영난이다 싶을 정도로 또 환자가 없어서 또 아우성인 병원도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런 진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진료받고 처방전 택배로, 그야말로 이제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상황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이게 2호선 지하철역인데 감기부터 피임까지 모든 처방약 배달됩니다. 약 배달까지 30분. 이렇게 이제 지하철 광고까지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에 근거가 되는 법률은 보건복지부의 공고에 의한 것인데, 이게 이제 한시적이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코로나19, 코비드19에 의한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 단계 시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 공고가 국무회의에서 12월 8일에 의결이 돼서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 상당히 저렴하죠. 그리고 일반 진료 같은 경우 예컨대 4호피임약이나 발기부제, 장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일반 수가가 나오겠지만은 지금 벌써 이제 꽤나 많은 종합병원 포함해서 의원까지도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해외에서 생각하는 어떤 원격 의료의 틀과 유사한지, 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20년 하반기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도 원격 의료라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 틀을 갖추고 있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진료에 대한 관성들,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나 국민의 이 진료에 관련된 인식이 저조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있더라,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잠재력은 굉장히 가지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어떤 파워가 상당히 센 그런 거는 누구나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시행과 보급에 있어서는 정부나 기술기업,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자 모두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내놨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은 일단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에 관련된 틀을 어떻게든 좀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이런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죠. 지리적 소재에 관계없이 원격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통해서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실과 원격 건강 서비스에서 코로나19 테스트 또는 치료 관련 본고소 문담을 연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이라고 하는 이 전체 줄기가 되는 그 법률에 대해서 사생활 보호하고 보안 규정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한창 이 임시 최종 반정을 기해서 급여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일단 기본 전제가 너무 인구가 많고 그래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인데 일단 보건소에 관련된 1차 또는 2, 3차 상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 제공 서비스가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여기는 우리의 종래 수작업으로 하던 어떤 그런 의료 서비스들이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원격 의료를 수용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9년에 국가의료보장국 이쪽에서 전자의료보험 시스템을 출범하면서 여기도 사실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디지털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나라들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원격 의료가 광범위하게 파급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도 나라에서 모든 것을 일일이 관리하고 규제하는 나라다 보니까는 거기에 관련된 관련 정책들을 좀 일사불란하게 정비는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가 더 일찌감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죠. 보수적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약도 좀 그나마 일본에 비해서는 일찍 또 법률도 빨리빨리 시행이 되는 반면에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법이나 어떤 틀들이 바뀌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기본 방침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취지죠. 온라인 진료와 처방을 허용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의 보건복지부 공고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의사의 판단 하에 초진 환자에 대해서 원격 의료를 허용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 이후에도 과연 이 제도가 계속 지속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굉장히 유보적인 그런 판단을 아직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싱가포르도 사실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여기에 관련된 기본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일단 사실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이지만 우리의 어떤 IT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의료 기술의 발전,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기술들은 충분히 어떤 제도화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유보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우리나라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대한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반대. 근데 이제 대면 진료가 사실상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는 있지만은 외국처럼 원격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이 없고 모든 것을 일단 의사의 책임으로 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범위도 설정해야 하고 그리고 1차 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그렇죠? 당연히 만성 환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재처럼 우리가 1차 의료기관의 역할들이 상당히 어디서나 손쉽게 또는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도 보건지소에서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여기에 관련된 원격 의료의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데에서는 이제 합의를 점점 좀 개선되는 어떤 전향적인 그런 시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적 원격 의료 허용을 전제로 발달된다는 이런 책임이 전적으로 지금 의사에게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면책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여기에 관련돼서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격 의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 도서지역, 교정시설, 원양어선, 거기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중증 장애인이나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우리는 뭐 1차 의료기관들이나 또는 뭐 보건소, 보건지소들이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합의를 이루는 그런 기간들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약사회. 약사회는 현재 지금 아까 제가 지하철 광고판 말씀드렸지만은 현재도 처방전을 우리 그 지역의 약국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돼서 약 배달하는 서비스들이 일부 이제 약국들이 가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뭐 복약 지도나 조제, 약품 관리 등이 이제 약사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뭐 보호될 수 있느냐, 거기는 미지수다. 그리고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의료, 필수 의료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윤을 남기기 위한 이런 약 배달 서비스들, 발기부전, 탈모, 피부, 사후핀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이 규제 챌린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어떤 국책 사업으로서 15개 과제 중에서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약사회의 어떤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무총리실에서 규제 챌린지 사안으로 발표했던 약 배달 추진하지 않기로,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는 또 지금 현재 이런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자회사 당선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서로 조율을 해보겠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의사협회나 약사회 모두 왜 반대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제 결국은 약 배달 업체가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약, 필수 의료인데, 이것들이 결국은 아까 이제 격오지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이나 원격 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쪽이 미리 먼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그런 왜곡된 어떤 비대면 진료나 그 처방, 약 배달에 오히려 비중이 많이 쏠리고 있다, 이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도 뭐 제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실어왔지만은 탈모약 온라인 처방, 그리고 성기능약, 발기부전 약제를 기본으로 하겠죠. 그런 것들과, 그리고 보험 진료도 있지만은 사후핀약, 발기부전 이런 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일반 진료에 관련된 것들도 현재 핸드폰 앱만 깔면은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결론을 간단히 내려보자면은 원래의 취지는 의료 격오지의 접근성을 해소하자는 그런 의도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1차 진료의 접근이 너무나 쉽죠. 이제 잠깐 동네에 나가봐도 기본적인 진료들 365의원까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지소, 사실 병의원들도 뭐 이제 서울, 지방, 시골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차 의료가 오히려 과잉으로 되고 있다는 거고, 그들도 이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미국처럼 진료비가 비싸냐? 진료 비용도 자칭 우리 선진국에 이제 다 들어갔는데 대단히 저렴하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약 배달 사이트에서는 이런 필수 의료보다는 발기부전, 사후핀약, 여드름약, 탈모 이런 거에서, 자, 그럼 뭐냐? 접근성도 뛰어나고 효과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단지 병원에 가서 진료보고 처방받기가 귀찮고 창피하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약이 배달되는 과정에서 수면제, 항정신성 약품 이런 것들까지 다이어트 처방으로 가능한 상태가 또 우려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간편한 시스템이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편한 어떤
의료의 그 시스템이 될 텐데, 과연 어디까지를 안 좋은 상태가 됐을 때, 오진 있었다면 책임무지 또는 이제 약에 관련된 부작용이 있었을 때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합의도 아직 잘하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전산상에서 이렇게 노출됐을 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런 개인정보 사고들 너무나 많이 겪었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 상태고, 단 한시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제한적인 법률이죠. 제한적인 법률이 실제로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제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약을 집에서 배달 받는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정도의 필요가 있고 그 사회적인 합의가 어디까지 이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